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중종실록 제9부 평화 속의 조선 무너지는 기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중종 반정을 통해서 이제 중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종이 왕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실권은 현재 없는 상황이죠. 즉위 초에는 공신들의 세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꽤 많이 여기저기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렇긴 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건강한 기풍을 가지고서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딱 지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초창기에 건재한 기풍이 사라지게 되고 초창기에 또 만들었던 각종 괜찮은 제도나 법령들이 시대에 안 맞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 제도가 좀 이상하게 뒤틀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조선 같은 경우도 필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국한 지 한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더라도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갔어도 이제 슬슬 좀 이제 그런 삐거덕거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연산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각종 제도와 시스템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종 때까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잘 유지가 되다가 성종 때 제도적으로 완성을 보게 되죠. 뭐 괜히 성종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겠죠. 그때 이제 정점을 찍었다가 그 뒤로 천천히 하강 국면으로 갈 상황이었는데 그걸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게 이제 연산이에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서 중종 때는 이런 각종 문제점들이 여기저기 산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원정을 이슈로 했던 그 중정 반정의 핵심 멤버들이 원체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신들을 최대한 많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의 안정을 가지고 왔어요.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신들을 많이 확대를 시켜가지고 적용을 했다. 그게 뭐가 나쁘냐? 근데 뭐 여기까지 보면 나쁠 게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데 그 공신이라는 게 왜 서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 공신이 됨으로써 딸려오는 특혜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특혜를 주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대단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정상에서 받아왔던 압박은 다 누가 이제 부담을 져야 되는 거냐면 일반 백성들이 여기서 다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 때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중종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도 이런 점에서는 크게 경제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초창기에는 왕이었던 중종이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지도 못했고 국정을 완벽하게 장악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다 하면은 공식처럼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끝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사 임기가 남았고 그 임기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권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대단히 보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 다 막장 끝물인 상황인데 내 몫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확실하게 국정을 장악하고 높은 지지율을 확보를 할수록 좋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때 당시 중종이 딱 그런 형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하자마자 그냥 취임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뭐 이제 중종 반정 자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정통성이 있는 세력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종 자체도 자기만의 색깔을 보일 수가 없고 사실상 공신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일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지방의 수령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차피 왕이 힘이 없고 공신들 세상인데 그 공신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방 수령들이 결국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원래 자신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을 갖다 하지를 않고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품과 풍조는 이미 연산 때 벌써 마련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쇄신을 해야 되는데 쇄신을 못하고서 그냥 그 기풍이 계속 이어져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정 반정 세력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좀 조치를 취하려고 어사도 파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감찰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게 생각처럼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은데 애초에 그냥 뭐 중정반정 세력 자체가 정통성도 없겠다. 자기도 공신에 다 임명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특혜 누리고 있겠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라인 타고서 뇌물 바치는 지방 수령들이 없겠어요. 그죠? 자기 라인이면 또 이거 처벌하기도 또 애매해져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중종 초기에는 자연재해도 굉장히 좀 잇따라서 발생을 하게 돼요. 뭐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게 되면서 민심이 계속해서 좀 흉흉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중종스럽게 이제 대처를 하는데 일단 중종은 시종일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내 잘못이다. 이거는 과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납작 엎드려가지고 보신주의적인 그런 행보를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근데 사실 중종도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한테 그런 힘이 없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종이 일단 모든 것은 다 과인의 책임이다 하면서 이제 내 탓이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 중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공직 기관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그냥 상투적인 그런 대책들이죠. 늘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그냥 형식적인 멘트들이고 중종한테 어차피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국정을 확실하게 본인이 장악해가지고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각자 도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계속 자연재해로 인해서 흉년이 드는 데다가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펑크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연사한 때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공신층이 대단히 두껍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특혜까지 이제 쥐어주게 되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탐관 오리들이 계속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여기저기 이제 고통이 심하고 있던 백성들이 결국 뭐가 돼버리냐면은 도적대가 된다든지 혹은 유랑민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됐지만 삶이 그렇게까지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민심이 그렇게까지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또 어디냐면은 사실은 변방 지역입니다. 그래도 내륙이라든가 대도시라든가 뭐 수도 한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좀 형편이 나요. 여기 형편이 나는데 제일 이제 안 좋은 동네는 어디냐면 이럴 때일수록 변방 지역이에요. 변방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사람 살기가 좀 힘든 지역들이 많고 그래도 여기에 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변방 지역의 관리로 파견된 사람들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런 격오지 근무하는 거 달갑지 않겠죠. 그러니까 변방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생각하는데 여기 가서 한몫 챙기자. 내 몫이라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로부터 또 있어 왔어요. 또 더군다나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변방 지역은 특징이 요즘처럼 교통하고 통신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변방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수령들이 거의 뭐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변방 지역의 수령들은 무관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장수로서 그 지역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행정까지 이제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가다 보니까 거의 뭐 소규모 왕국의 왕 같은 그런 일본어로 치자면 무슨 다이묘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변방의 수령들입니다. 그래서 변경 지역의 수탈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렇게 이제 수탈이 심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결국 도적대가 된다든지 유랑민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변경 지역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인구가 빠져나간다거나 혹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같은 문제는 이제 내륙 지역에 있는 도시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내륙 지역에 있는 고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구가 빠져나가는 만큼 새로 유입될 가능성도 생기게 돼요. 근데 변경 지역은 애초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종 때 3인 정책 하면서 진짜 강제로 사람 뽑아 올려가지고 그렇게 밀어 넣었던 곳인데, 근데 그랬던 곳에서 만약에 인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점점 이 부족한 인구를 채워넣을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지방의 재정 수입에서도 분명히 악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국방력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군대에 갈 병역 자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유랑을 하거나 혹은 도적대가 되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관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장정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군인의 수도 줄어들게 되고 덩달아서 수입이 줄다 보니까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당연히 그런 군비의 마련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결국 뭐가 허설화가 되냐면은 군대가 자꾸 허설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종 때는 북방이 여진족보다도 사실은 어느 쪽에서 조금 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남방의 일본 요쪽에서 좀 더 말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삼포매란입니다. 조선이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적어도 외적이 대대적으로 침공해오는 사건은 잘 없었죠. 근데 이제 남방에서 이제 왜구 문제가 들끓어오르는데요. 사실 이거는 일본 역사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1467년에 원인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본은 이제 전국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되고, 이 일본이 항상 혼란에 빠지면 전매 특허로 나오는 게 왜구들이죠. 그러면서 슬슬 이 왜구들의 준동이 격화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과연 이 삼포이란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